때는 혹독한 겨울, 조선의 한 권세 있는 대감 집 안채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아이가 건방지게 전쟁 대비를 운운하며 전하의 노여움을 샀다지. 그런 역적의 핏줄이 우리 집 종부라니 가당치도 않구나. 말씀을 삼가주시지요. 제 아버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입 다물라. 자식 하나 못 낳는 주제에 아직도 이 집에 붙어있을 낯짝이 남았더냐. 여인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남편은 이미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준 뒤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더구나. 사내 대장부가 첩을 들였다고 질투심에 미쳐버린 마님이라고. 이제 너는 자유다. 썩 꺼지거라. 차가운 눈송이가 마님의 떨리는 손끝에 내려앉았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지만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마님의 발길은 본능처럼 무너진 친정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길은 멀고 눈길은 깊어 끝내 눈밭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눈 속에서 의식이 아득해질 무렵 어디선가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한 젊은 사내였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이러다 얼어 죽겠소이다. 사내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마님을 두 팔로 안아 올렸습니다. 눈밭 위 연약한 몸이 한 남자의 품에 안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마님은 낯선 곳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슴푸레한 새벽빛이 들이치는 허름한 초가집의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낮은 기침 소리와 함께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마님. 깨어나셨군요. 사내의 손에는 물동이가 들려 있었고 그의 두 손은 심하게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댁은 누구시오? 별 볼 일 없는 놈입니다. 다만 예전에 마님께 은혜를 입었던 적이 있어 눈밭에 쓰러져 계신 마님을 이 누추한 제 초가로 모셔왔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니. 나는 기억에 없소만. 언젠가 제가 일주일을 굶어 죽기 직전에 마님 댁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리께서 저를 보시고는 돼지 먹일 죽이라도 먹겠냐고 하셔서 그것만이라도 감사하다고 했지요. 그런데 나리께서는 돼지죽 한 그릇도 저 같은 놈에게는 아깝다며 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마님께서 몸종을 시켜 쫓겨나는 저에게 밥 한 덩이와 쌀 한 대를 보자기에 싸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리께서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한 것을 대신 사과한다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마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댁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은. 내 서방이란 자가 돼지죽도 아깝다며 거지를 내친 기억은 나는구려. 나는 밥 한 덩이와 쌀 한 대, 덕에 목숨을 구했구려. 참으로 고맙소. 아닙니다. 마님. 저는 그날 이후로 더 독하게 살아가리라 결심했습니다. 저를 살리신 분은 마님이십니다. 그나저나 내가 얼마나 누워있었소? 사흘째입니다. 열이 심하여 약도 구하고 죽도 쑤어 보았습니다. 이 집엔 변변한 것이 없으나 마님의 목숨만은 꼭 살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구려. 댁의 이름을 물어도 되겠소? 사내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절 부르는 이름은 장도리옵니다. 짐승처럼 떠도는 놈이라 그리 부릅니다. 마님은 장도리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꾹 다문 입술과 어딘지 모르게 단단한 눈빛. 그 모습은 누더기 속에서도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세상은 마님을 버렸지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이는 거지 신세였던 장도리뿐이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마님은 자신의 집에 머물러 달라는 장도리의 청을 받아들여 그 초가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적어도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늦은 밤, 장도리는 마님이 깨실까 두려워 작은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잠든 듯 보이자 장도리는 조용히 등불빛을 줄이며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마님이 주신 쌀 한 대는 제게 금덩이보다 귀했지만
참아먹고 살자니 죄스러워. 그 쌀로 몸을 단장하고 땀 흘려 일하기로 마음먹었지요. 집을 고치고 울타리를 메고 장작도 패다 보니 마을 끝 초가 하나를 싼 값에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던 집이라 따뜻하긴 하나 마님을 모시기엔 아직도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도 이 한 몸 뉘일 곳에 마님께서 계셔주시니 이제야 집 같은 집이 되었소이다. 장돌이가 등을 돌려 잠을 청했을 때 그의 등 뒤 낡은 이불 속에서 마님은 살며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눈동자 속에 잔잔한 물결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런 사람을 이대로 두어선 안 되겠구나. 이번에는 내가 그를 일으켜 세워야겠다. 며칠 뒤 몸을 추스른 마님은 마지막 남은 비단 치마를 팔아 문방사우 꾸러미를 사들고 왔습니다. 그를 알아야 어디 나가도 사람 구실을 하지 않겠소? 이것이 그 첫걸음이요. 마님은 장돌이 앞에 벼루와 붓을 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소인이 무슨 글을... 손에 굳은 살이 박여붓도 제대로 못 잡습니다. 칼을 쥘 수 있다면 붓도 쥘 수 있소? 손이 거친 것은 죄가 아니라 살아온 훈장이요. 그리하여 낮에는 살림을 꾸리고 밤이 되면 등잔을 켜고 마님은 장돌이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얼마 뒤 마님은 장터에서 기초 군사훈련서 한 권을 구해와 장돌이 앞에 펴주었습니다. 몸이 좋으니 이제는 그 힘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게 좋겠소? 매일 이 기초 동작들을 따라 해보시오. 마님의 살뜰한 보살핌 덕에 장돌이의 옷매무새와 낯빛은 날이 갈수록 말쑥해졌습니다. 두어 달이 흐른 어느 겨울밤,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돌이는 마님이 잠들었다 생각하고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밤이 참 길기만 하옵니다. 마님께서 이리도 고우시니 저 같은 놈은 감히 눈도 못 마주치겠는데? 한 공간에서 같이 숨 쉬고 있으니 자꾸만 불손한 욕심이 생겼. 참기가 벅찹니다. 장돌이는 마님이 그 말을 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으나 마님은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장돌이, 나도 지금 잠들지 못하고 있소이다. 마님. 아니 그건 소인이 망발을... 그대가 나에게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까닭이 내가 여인이기 때문이요. 아니면 신분의 굴레가 두렵기 때문이요. 장돌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내 그대에게 몸을 기대고 살아왔으니 이제 마음까지 내맡겨도 되겠소? 장돌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주저하다 떨리는 손으로 마님의 손끝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 미천한 놈은 그저 마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목숨을 다해 아껴 드리겠사옵니다. 마님은 조용히 그의 품에 안겼고 장돌이는 마치 무엇보다 소중한 꽃을 다루듯 조심스레 마님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가 머뭇거리자 마님이 먼저 그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었고 둘의 숨결은 거칠게 엉켰습니다. 그 밤의 공기는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그 밤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양반과 천민이 아니라 같은 운명을 나눈 한 쌍의 남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이불 속에서 깨어난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님. 아니, 이제부턴 뭐라 불러야 자네라 해도 좋고 그대, 이 사람이라 불러도 괜찮지 않겠소? 어젯밤 이후로 우리 사이가 바뀌었으니. 그럼 그대. 나는 오늘 집으로 새끼를 꼬는 일부터 해야 하오. 그대가 새끼를 꼬는 동안 나는 바느질거리나 정리해야겠소?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한 상황에 그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느 날 마님은 시장 책방에서 우연히 낯익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혹, 한조익 훈련장 어른이 아니시오? 이럴 수가. 마님. 아니, 영감대가씨 아니십니까? 이제 마님도 아씨도 아니지만 눈썰미는 여전하시네요.
훈련장 나리. 실은 제가 무예를 가르치는 이가 하나 있습니다. 의가 참으로 염치 있고 우직하여 나라에 쓰일 무인으로 키워보고 싶습니다. 아씨께서 무예를 가르치신다고요? 허, 그 사내가 누군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며칠 후 초가집 뒷마당에서 장도리는 범상치 않은 노장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소인 장돌이라 하옵니다. 훈련장 나으리께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배우겠사옵니다. 한조익 노장은 그의 손바닥을 짚어보고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흠의 손. 붙잡던 손이 아니구먼. 무쇠솥도 맨손으로 들겠어. 무쇠 소들 들어 옮긴 적이 있긴 하옵니다만. 됐다. 앞으로 날 스승이라 부르거라. 네가 사내대 장부가 될 소질이 있는지 내가 오늘부터 시험해 보겠다. 마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조익은 장도리의 손에 목검을 쥐어주었습니다. 칼은 그저 휘두르는 물건이 아니다. 이 칼날처럼 내 마음을 곧게 세워라. 마님 곁에 설 남자라면 허공 하나라도 똑바로 가를 줄 알아야 한다. 시작하자. 그날부터 장도리는 진정한 무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검을 휘둘렀고 마님은 그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허허, 이놈 봐라. 팔 힘만 장사가 아니라 중심이 흐트러지질 않는구나. 기본이 돼 있어. 장도리는 새벽마다 훈련을 하고 밤에는 마님이 사온 병법서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마님,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저 또한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 몸은 내가 단련시켜 주마. 허나 내 마음을 단련시키는 건 그대 곁에 있는 마님 덕이겠지. 저는 언젠가 그대의 곁을 지키는 진짜 무관이 되고 싶사옵니다. 달빛 아래 마님의 눈동자가 그의 말에 살며시 떨렸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마님의 아버지가 염려한 대로 왜군이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군은 허둥대며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고 사대부들은 몸을 사리기 바빴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장도리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엔 누구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 손으로 가족과 마을을 지킵시다. 너라면 해낼 것이다. 땀 흘려본 자들이 칼을 쥘 때 그 진심이 무기가 되는 법이다. 백정, 땔감꾼, 심부름꾼, 이름도 없던 이들이 모두 장도리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날 천한 몸들이 모여 조선의 이름 없는 의병이 탄생했습니다. 출정하던 날 새벽, 장도리는 초가집 앞에 섰습니다. 마님은 조용히 걸어나와 손수 꿰맨 무명저고리 하나를 그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행여 옷이 찢기거든 이걸로 덧대시오. 내 마음도 함께 덧대었으니. 그대는 정말로 나를 기다려 주시겠소? 내 오늘부터 당신의 아내로 살아가겠소. 몸은 이 자리에 있어도 마음은 당신 곁에 있을 것이오. 장도리는 조심스럽게 마님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반드시 살아 돌아와 그대 곁에서 지아비로 살아가겠소. 그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야 마님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무사히만 돌아오시오. 전장의 하늘은 붉었습니다. 장도리는 피투성이가 된 채 돌격대를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마을도 아이들도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는 화살비를 뚫고 적진 깊숙이 파고들어 마침내 조선의 깃발을 고지에 꽂았습니다. 그의 활약으로 전세는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한양으로 올라온 공훈 명단 맨 위에는 엉뚱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마님을 내쫓았던 전 남편 송윤 도사였습니다. 장돌이라는 자는 그저 보조를 했을 뿐 실제 작전은 이 몸이 모두 지휘하였소이다. 허허. 저 비겁한 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도망친 주제에 그 소식을 들은 장도리는 아무 말 없이 피 묻은 무명저고리만 문지르며 마님을 떠올렸습니다. 부인,
이대로 잊히지 않겠소. 반드시 내 공을 되찾아 당신 곁에 떳떳하게 설 것이오. 한편 한조익은 곧바로 병조 참판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진실을 고했습니다. 장도리의 공이 송윤에게 넘어갔습니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대감. 그의 호소에 마음이 움직인 병조 참판은 비밀리에 조사를 명했고 결국 공훈 명단을 조작한 서기관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송 도사가 제게 강요하였습니다. 원래 보고서엔 장돌이 의병장의 이름이 있었사옵니다. 저 또한 죄인이오니 이제라도 바로 잡고 싶사옵니다. 그날 조정은 마침내 장도리의 이름을 정식 공훈록에 올렸습니다. 이름 없는 천민이 조선의 의병장, 장무열로 불리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조차 장도리는 또 다른 전선에 있었습니다. 장 장군. 조정에서 공을 치하하신다 합니다. 이제 궁으로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만이 이 전쟁에 참여한 목적이 아니었소. 내가 지켜야 할 여인은 아직 그 마을에 있고 그 여인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이다. 전쟁이 끝나고 조정은 장도리의 신분을 양민으로 올려주고 많은 논과 밭을 하사했습니다. 전신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는 마침내 그리운 초가집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연 마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장도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부인. 기다려주어. 고맙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긴 겨울을 견딘 이들이 마침내 따스한 봄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장도리는 그 공로로 편히 살지 않고 자신과 같은 천민 출신 백성들을 위해 마을에 서당을 세우고 직접 글과 무예를 가르쳤습니다. 그의 곁엔 늘 조용히 그를 돕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때 소박맞은 종부였으나 이제는 그 누구보다 존경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둘은 훌륭한 아비와 어미가 되어 아들 셋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그 아들들 역시 아버지를 닮아 나라의 인재가 되었습니다. 아참, 공을 가로채려 했던 비겁한 송도사는 어찌 되었냐고요? 임금이 그의 거짓을 알게 된 그날, 그는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먼 곳으로 유배되었으며 재산은 몰수되어 전쟁 유가족을 돕는 데 쓰였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잊고 오직 의병장 장도리의 이름만 때는 혹독한 겨울, 조선의 한 권세 있는 대감 집 안채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아이가 건방지게 전쟁 대비를 운운하며 전하의 노여움을 샀다지. 그런 역적의 핏줄이 우리 집 종부라니 가당치도 않구나. 말씀을 삼가주시지요. 제 아버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입 다물라. 자식 하나 못 낳는 주제에 아직도 이 집에 붙어있을 낯짝이 남았더냐. 여인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남편은 이미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준 뒤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더구나. 사내 대장부가 첩을 들였다고 질투심에 미쳐버린 마님이라고. 이제 너는 자유다. 썩 꺼지거라. 차가운 눈송이가 마님의 떨리는 손끝에 내려앉았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지만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마님의 발길은 본능처럼 무너진 친정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길은 멀고 눈길은 깊어 끝내 눈밭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눈 속에서 의식이 아득해질 무렵 어디선가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한 젊은 사내였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이러다 얼어 죽겠소이다. 사내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마님을 두 팔로 안아 올렸습니다. 눈밭 위 연약한 몸이 한 남자의 품에 안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마님은 낯선 곳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슴푸레한 새벽빛이 들이치는 허름한 초가집의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낮은 기침 소리와 함께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마님. 깨어나셨군요.
사내의 손에는 물동이가 들려 있었고 그의 두 손은 심하게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댁은 누구시오? 별 볼 일 없는 놈입니다. 다만 예전에 마님께 은혜를 입었던 적이 있어 눈밭에 쓰러져 계신 마님을 이 누추한 제 초가로 모셔왔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니. 나는 기억에 없소만. 언젠가 제가 일주일을 굶어 죽기 직전에 마님 댁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리께서 저를 보시고는 돼지 먹일 죽이라도 먹겠냐고 하셔서 그것만이라도 감사하다고 했지요. 그런데 나리께서는 돼지죽 한 그릇도 저 같은 놈에게는 아깝다며 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마님께서 몸종을 시켜 쫓겨나는 저에게 밥 한 덩이와 쌀 한 대를 보자기에 싸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리께서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한 것을 대신 사과한다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마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댁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은. 내 서방이란 자가 돼지죽도 아깝다며 거지를 내친 기억은 나는구려. 나는 밥 한 덩이와 쌀 한 대, 덕에 목숨을 구했구려. 참으로 고맙소. 아닙니다. 마님. 저는 그날 이후로 더 독하게 살아가리라 결심했습니다. 저를 살리신 분은 마님이십니다. 그나저나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소? 사흘째입니다. 열이 심하여 약도 구하고 죽도 쑤어 보았습니다. 이 집엔 변변한 것이 없으나 마님의 목숨만은 꼭 살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구려. 댁의 이름을 물어도 되겠소? 사내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절 부르는 이름은 장도리오입니다. 짐승처럼 떠도는 놈이라 그리 부릅니다. 마님은 장도리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꾹 담은 입술과 어딘지 모르게 단단한 눈빛. 그 모습은 누더기 속에서도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세상은 마님을 버렸지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이는 거지 신세였던 장도리뿐이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마님은 자신의 집에 머물러 달라는 장도리의 청을 받아들여 그 초가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적어도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늦은 밤, 장도리는 마님이 깨실까 두려워 작은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잠든 듯 보이자 장도리는 조용히 등불빛을 줄이며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마님이 주신 쌀 한 대는 제게 금덩이보다 귀했지만 참아먹고 살자니 죄스러워. 그 쌀로 몸을 단장하고 땀 흘려 일하기로 마음먹었지요. 집을 고치고 울타리를 메고 장작도 패다 보니 마을 끝 초가 하나를 쌍갑에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던 집이라 따뜻하긴 하나 마님을 모시기엔 아직도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도 이 한 몸 뉘일 곳에 마님께서 계셔주시니 이제야 집 같은 집이 되었소이다. 장도리가 등을 돌려 잠을 청했을 때 그의 등 뒤 낡은 이불 속에서 마님은 살며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눈동자 속에 잔잔한 물결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런 사람을 이대로 두어선 안 되겠구나. 이번에는 내가 그를 일으켜 세워야겠다. 며칠 뒤 몸을 추스른 마님은 마지막 남은 비단 치마를 팔아 문방사우 꾸러미를 사들고 왔습니다. 그를 알아야 어디 나가도 사람 구실을 하지 않겠소? 이것이 그 첫걸음이요. 마님은 장도리 앞에 벼루와 붓을 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소인이 무슨 글을... 손에 굳은 살이 박여붓도 제대로 못 잡습니다. 칼을 쥘 수 있다면 붓도 쥘 수 있소? 손이 거친 것은 죄가 아니라 살아온 훈장이요. 그리하여 낮에는 살림을 꾸리고 밤이 되면 등잔을 켜고 마님은 장도리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얼마 뒤 마님은 장터에서 기초 군사훈련서 한 권을 구해와 장도리 앞에 펴주었습니다. 몸이 좋으니 이제는 그 힘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게 좋겠소? 매일 이 기초 동작들을 따라 해보시오. 마님의 살뜰한 보살핌 덕에 장도리의 온매무새와 낯빛은 날이 갈수록 말쑥해졌습니다. 두어 달이 흐른 어느 겨울밤,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돌이는 마님이 잠들었다 생각하고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밤이 참 길기만 하옵니다. 마님께서 이리도 고우시니 저 같은 놈은 감히 눈도 못 마주치겠는데. 한 공간에서 같이 숨 쉬고 있으니 자꾸만 불손한 욕심이 생겨 참기가 벅찹니다. 장돌이는 마님이 그 말을 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으나 마님은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장돌이, 나도 지금 잠들지 못하고 있소이다. 마님. 아니 그건 소인이 망발을. 그대가 나에게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까닭이 내가 여인이기 때문이요. 아니면 신분의 굴레가 두렵기 때문이요. 장돌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내 그대에게 몸을 기대고 살아왔으니 이제 마음까지 내맡겨도 되겠소? 장돌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주저하다 떨리는 손으로 마님의 손끝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 미천한 놈은 그저 마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목숨을 다해 아껴 드리겠사옵니다. 마님은 조용히 그의 품에 안겼고 장돌이는 마치 무엇보다 소중한 꽃을 다루듯 조심스레 마님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가 머뭇거리자 마님이 먼저 그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었고 둘의 숨결은 거칠게 엉켰습니다. 그 밤의 공기는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그 밤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양반과 천민이 아니라 같은 운명을 나눈 한 쌍의 남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이불 속에서 깨어난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님. 아니, 이제부턴 뭐라 불러야 자네라 해도 좋고 그대, 이 사람이라 불러도 괜찮지 않겠소? 어젯밤 이후로 우리 사이가 바뀌었으니. 그럼 그대. 나는 오늘 집으로 새끼를 꼬는 일부터 해야 하오. 그대가 새끼를 꼬는 동안 나는 바느질거리나 정리해야겠소?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한 상황에 그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느 날 마님은 시장 책방에서 우연히 낯익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혹, 한조익 훈련장 어른이 아니시오? 이럴 수가. 마님. 아니, 영감대가씨 아니십니까? 이제 마님도 아씨도 아니지만 눈썰미는 여전하시네요. 훈련장 나리. 실은 제가 무예를 가르치는 이가 하나 있습니다. 의가 참으로 염치 있고 우직하여 나라에 쓰일 무인으로 키워보고 싶습니다. 아씨께서 무예를 가르치신다고요? 그 사내가 누군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며칠 후 초가집 뒷마당에서 장돌이는 범상치 않은 노장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소인 장돌이라 하옵니다. 훈련장 나으리께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배우겠사옵니다. 한조익 노장은 그의 손바닥을 짚어보고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손. 붙잡던 손이 아니구먼. 무쇠솥도 맨손으로 들겠어. 무쇠 소들 들어 옮긴 적이 있긴 하옵니다만. 됐다. 앞으로 날 스승이라 부르거라. 네가 사내대 장부가 될 소질이 있는지 내가 오늘부터 시험해 보겠다. 마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조익은 장돌이의 손에 목검을 쥐어주었습니다. 칼은 그저 휘두르는 물건이 아니다. 이 칼날처럼 내 마음을 곧게 세워라. 마님 곁에 설 남자라면 허공 하나라도 똑바로 가를 줄 알아야 한다. 시작하자. 그날부터 장돌이는 진정한 무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검을 휘둘렀고 마님은 그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놈 봐라. 팔 힘만 장사가 아니라 중심이 흐트러지질 않는구나. 기본이 돼 있어. 장돌이는 새벽마다 훈련을 하고 밤에는 마님이 사온 병법서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마님,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저 또한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 몸은 내가 단련시켜 주마. 허나 내 마음을 단련시키는 건 그대 곁에 있는 마님 덕이겠지. 저는 언젠가 그대의 곁을 지키는 진짜 무관이 되고 싶사옵니다. 달빛 아래 마님의 눈동자가 그의 말에 살며시 떨렸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마님의 아버지가 염려한 대로 왜군이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군은 허둥대며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고 사대부들은 몸을 사리기 바빴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장도리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엔 누구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 손으로 가족과 마을을 지킵시다. 너라면 해낼 것이다. 땀 흘려본 자들이 칼을 쥘 때 그 진심이 무기가 되는 법이다. 백정, 떼감꾼, 심부름꾼, 이름도 없던 이들이 모두 장도리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날 천한 몸들이 모여 조선의 이름 없는 의병이 탄생했습니다. 출정하던 날 새벽, 장도리는 초가집 앞에 섰습니다. 마님은 조용히 걸어나와 손수 꿰맨 무명저고리 하나를 그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행여 옷이 찢기거든 이걸로 덧대시오. 내 마음도 함께 덧대었으니. 그대는 정말로 나를 기다려 주시겠소? 내 오늘부터 당신의 아내로 살아가겠소. 몸은 이 자리에 있어도 마음은 당신 곁에 있을 것이오. 장도리는 조심스럽게 마님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반드시 살아 돌아와 그대 곁에서 지아비로 살아가겠소. 그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야 마님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무사히만 돌아오시오. 전장의 하늘은 붉었습니다. 장도리는 피투성이가 된 채 돌격대를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마을도 아이들도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는 화살비를 뚫고 적진 깊숙이 파고들어 마침내 조선의 깃발을 고지에 꽂았습니다. 그의 활약으로 전세는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한양으로 올라온 공훈 명단 맨 위에는 엉뚱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마님을 내쫓았던 전 남편 송윤 도사였습니다. 장도리라는 자는 그저 보조를 했을 뿐 실제 작전은 이 몸이 모두 지휘하였소이다. 허허. 저 비겁한 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도망친 주제에 그 소식을 들은 장도리는 아무 말 없이 피 묻은 무명저고리만 문지르며 마님을 떠올렸습니다. 부인, 이대로 잊히지 않겠소. 반드시 내 공을 되찾아 당신 곁에 떳떳하게 설 것이오. 한편 한조익은 곧바로 병조 참판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진실을 고했습니다. 장도리의 공이 송윤에게 넘어갔습니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대감. 그의 호소에 마음이 움직인 병조 참판은 비밀리에 조사를 명했고 결국 공훈 명단을 조작한 서기관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송 도사가 제게 강요하였습니다. 원래 보고서엔 장도리 의병장의 이름이 있었사옵니다. 저 또한 죄인이오니 이제라도 바로 잡고 싶사옵니다. 그날 조정은 마침내 장도리의 이름을 정식 공훈록에 올렸습니다. 이름 없는 천민이 조선의 의병장, 장무열로 불리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조차 장도리는 또 다른 전선에 있었습니다. 장 장군, 조정에서 공을 치하하신다 합니다. 이제 궁으로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만이 이 전쟁에 참여한 목적이 아니었소. 내가 지켜야 할 여인은 아직 그 마을에 있고 그 여인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이다. 전쟁이 끝나고 조정은 장도리의 신분을 양민으로 올려주고 많은 논과 밭을 하사했습니다. 전신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는 마침내 그리운 초가집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연 마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장도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부인. 기다려주어. 고맙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긴 겨울을 견딘 이들이 마침내 따스한 봄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장도리는 그 공로로 편히 살지 않고 자신과 같은 천민 출신 백성들을 위해 마을에 서당을 세우고 직접 글과 무예를 가르쳤습니다. 그의 곁엔 늘 조용히 그를 돕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때 소방맞은 종부였으나 이제는 그 누구보다 존경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둘은 훌륭한 아비와 어미가 되어 아들 셋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그 아들들 역시 아버지를 닮아 나라의 인재가 되었습니다. 아참, 공을 가로채려 했던 비겁한 송도사는 어찌 되었냐고요? 임금이 그의 거짓을 알게 된 그날, 그는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먼 곳으로 유배되었으며 재산은 몰수되어 전쟁 유가족을 돕는 데 쓰였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잊고 오직 의병장 장도리의 이름만. 때는 혹독한 겨울, 조선의 한 권세 있는 대감 집 안채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아이가 건방지게 전쟁 대비를 운운하며 전하의 노여움을 샀다지. 그런 역적의 핏줄이 우리 집 종부라니 가당치도 않구나. 말씀을 삼가주시지요. 제 아버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입 다물라. 자식 하나 못 낳는 주제에 아직도 이 집에 붙어있을 낯짝이 남았더냐. 여인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남편은 이미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준 뒤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더구나. 사내 대장부가 첩을 들였다고 질투심에 미쳐버린 마님이라고. 이제 너는 자유다. 썩 꺼지거라. 차가운 눈송이가 마님의 떨리는 손끝에 내려앉았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지만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마님의 발길은 본능처럼 무너진 친정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길은 멀고 눈길은 깊어 끝내 눈밭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눈 속에서 의식이 아득해질 무렵 어디선가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한 젊은 사내였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이러다 얼어 죽겠소이다. 사내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마님을 두 팔로 안아 올렸습니다. 눈밭 위 연약한 몸이 한 남자의 품에 안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마님은 낯선 곳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슴푸레한 새벽빛이 들이치는 허름한 초가집의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낮은 기침 소리와 함께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마님. 깨어나셨군요. 사내의 손에는 물동이가 들려 있었고 그의 두 손은 심하게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댁은 누구시오? 별 볼 일 없는 놈입니다. 다만 예전에 마님께 은혜를 입었던 적이 있어 눈밭에 쓰러져 계신 마님을 이 누추한 제 초가로 모셔왔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니. 나는 기억에 없소만. 언젠가 제가 일주일을 굶어 죽기 직전에 마님 댁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리께서 저를 보시고는 돼지 먹일 죽이라도 먹겠냐고 하셔서 그것만이라도 감사하다고 했지요. 그런데 나리께서는 돼지죽 한 그릇도 저 같은 놈에게는 아깝다며 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마님께서 몸종을 시켜 쫓겨나는 저에게 밥 한 덩이와 쌀 한 대를 보자기에 싸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리께서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한 것을 대신 사과한다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마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댁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은. 내 서방이란 자가 돼지죽도 아깝다며 거지를 내친 기억은 나는구려. 나는 밥 한 덩이와 쌀 한 대, 덕에 목숨을 구했구려. 참으로 고맙소. 아닙니다. 마님. 저는 그날 이후로 더 독하게 살아가리라 결심했습니다. 저를 살리신 분은 마님이십니다. 그나저나 내가 얼마나 누워있었소? 사흘째입니다. 열이 심하여 약도 구하고 죽도 쑤어 보았습니다. 이 집엔 변변한 것이 없으나 마님의 목숨만은 꼭 살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구려. 댁의 이름을 물어도 되겠소? 사내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절 부르는 이름은 장도리오입니다. 짐승처럼 떠도는 놈이라 그리 부릅니다. 마님은 장도리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꾹 담은 입술과 어딘지 모르게 단단한 눈빛. 그 모습은 누더기 속에서도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세상은 마님을 버렸지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이는 거지 신세였던 장도리뿐이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마님은 자신의 집에 머물러 달라는 장도리의 청을 받아들여 그 초가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적어도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늦은 밤, 장도리는 마님이 깨실까 두려워 작은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잠든 듯 보이자 장도리는 조용히 등불빛을 줄이며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마님이 주신 쌀 한 대는 제게 금덩이보다 귀했지만 참아 먹고 살자니 죄스러워. 그 쌀로 몸을 단장하고 땀 흘려 일하기로 마음먹었지요. 집을 고치고 울타리를 메고 장작도 패다 보니 마을 끝초가 하나를 쌍갑에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던 집이라 따뜻하긴 하나 마님을 모시기엔 아직도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도 이 한 몸 뉘일 곳에 마님께서 계셔주시니 이제야 집 같은 집이 되었소이다. 장도리가 등을 돌려 잠을 청했을 때 그의 등 뒤 낡은 이불 속에서 마님은 살며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눈동자 속에 잔잔한 물결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런 사람을 이대로 두어선 안 되겠구나. 이번에는 내가 그를 일으켜 세워야겠다. 며칠 뒤 몸을 추스른 마님은 마지막 남은 비단 치마를 팔아 문방사우 꾸러미를 사들고 왔습니다. 그를 알아야 어디 나가도 사람 구실을 하지 않겠소? 이것이 그 첫걸음이요. 마님은 장도리 앞에 벼루와 붓을 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소인이 무슨 글을... 손에 굳은 살이 박여붓도 제대로 못 잡습니다. 칼을 쥘 수 있다면 붓도 쥘 수 있소? 손이 거친 것은 죄가 아니라 살아온 훈장이요. 그리하여 낮에는 살림을 꾸리고 밤이 되면 등잔을 켜고 마님은 장도리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얼마 뒤 마님은 장터에서 기초 군사훈련서 한 권을 구해와 장도리 앞에 펴주었습니다. 몸이 좋으니 이제는 그 힘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게 좋겠소? 매일 이 기초 동작들을 따라 해보시오. 마님의 살뜰한 보살핌 덕에 장도리의 옷매무새와 낯빛은 날이 갈수록 말쑥해졌습니다. 두어 달이 흐른 어느 겨울밤,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도리는 마님이 잠들었다 생각하고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밤이 참 길기만 하옵니다. 마님께서 이리도 고우시니 저 같은 놈은 감히 눈도 못 마주치겠는데. 한 공간에서 같이 숨 쉬고 있으니 자꾸만 불손한 욕심이 참기가 벅찹니다. 장도리는 마님이 그 말을 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으나 마님은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장도리, 나도 지금 잠들지 못하고 있소이다. 마님. 아니 그건 소인이 망발을... 그대가 나에게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까닭이 내가 여인이기 때문이요. 아니면 신분의 굴레가 두렵기 때문이요. 장도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내 그대에게 몸을 기대고 살아왔으니 이제 마음까지 내맡겨도 되겠소? 장도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주저하다 떨리는 손으로 마님의 손끝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 미천한 놈은 그저 마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목숨을 다해 아껴 드리겠사옵니다. 마님은 조용히 그의 품에 안겼고 장도리는 마치 무엇보다 소중한 꽃을 다루듯 조심스레 마님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가 머뭇거리자 마님이 먼저 그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었고 둘의 숨결은 거칠게 엉켰습니다. 그 밤의 공기는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그 밤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양반과 천민이 아니라 같은 운명을 나눈 한 쌍의 남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이불 속에서 깨어난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님. 아니, 이제부턴 뭐라 불러야 자네라 해도 좋고, 그대, 이 사람이라 불러도 괜찮지 않겠소? 어젯밤 이후로 우리 사이가 바뀌었으니. 그럼. 그대. 나는 오늘 집으로 새끼를 꼬는 일부터 해야 하오. 그대가 새끼를 꼬는 동안 나는 바느질거리나 정리해야겠소?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한 상황에 그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느 날 마님은 시장 책방에서 우연히 낯익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혹. 한조익 훈련장 어른이 아니시오? 이럴 수가. 마님. 아니, 영감대가씨 아니십니까? 이제 마님도 아씨도 아니지만 눈썰미는 여전하시네요. 훈련장 나리. 실은 제가 무예를 가르치는 이가 하나 있습니다. 의가 참으로 염치 있고 우직하여 나라에 쓰일 무인으로 키워보고 싶습니다. 아씨께서 무예를 가르치신다고요? 그 사내가 누군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며칠 후 초가집 뒷마당에서 장도리는 범상치 않은 노장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소인 장돌이라 하옵니다. 훈련장 나으리께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배우겠사옵니다. 한조익 노장은 그의 손바닥을 짚어보고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손. 붙잡던 손이 아니구먼. 무쇠솥도 맨손으로 들겠어. 무쇠 소들 들어 옮긴 적이 있긴 하옵니다만. 됐다. 앞으로 날 스승이라 부르거라. 네가 사내대 장부가 될 소질이 있는지 내가 오늘부터 시험해 보겠다. 마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조익은 장도리의 손에 목검을 쥐어주었습니다. 칼은 그저 휘두르는 물건이 아니다. 이 칼날처럼 내 마음을 곧게 세워라. 마님 곁에 설 남자라면 허공 하나라도 똑바로 가를 줄 알아야 한다. 시작하자. 그날부터 장도리는 진정한 무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검을 휘둘렀고 마님은 그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놈 봐라. 팔 힘만 장사가 아니라 중심이 흐트러지질 않는구나. 기본이 돼 있어. 장도리는 새벽마다 훈련을 하고 밤에는 마님이 사온 병법서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마님,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저 또한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 몸은 내가 단련시켜 주마. 허나 내 마음을 단련시키는 건 그대 곁에 있는 마님 덕이겠지. 저는 언젠가 그대의 곁을 지키는 진짜 무관이 되고 싶사옵니다. 달빛 아래 마님의 눈동자가 그의 말에 살며시 떨렸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마님의 아버지가 염려한 대로 왜군이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군은 허둥대며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고 사대부들은 몸을 사리기 바빴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장도리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엔 누구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 손으로 가족과 마을을 지킵시다. 너라면 해낼 것이다. 땀 흘려본 자들이 칼을 쥘 때 그 진심이 무기가 되는 법이다. 백정, 땔감꾼, 심부름꾼, 이름도 없던 이들이 모두 장도리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날 천한 몸들이 모여 조선의 이름 없는 의병이 탄생했습니다. 출정하던 날 새벽, 장도리는 초가집 앞에 섰습니다. 마님은 조용히 걸어나와 손수 꿰맨 무명저고리 하나를 그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행여 옷이 찢기거든 이걸로 덧대시오. 내 마음도 함께 덧대었으니. 그대는 정말로 나를 기다려 주시겠소? 내 오늘부터 당신의 아내로 살아가겠소? 몸은 이 자리에 있어도 마음은 당신 곁에 있을 것이오. 장도리는 조심스럽게 마님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반드시 살아 돌아와 그대 곁에서 지아비로 살아가겠소. 그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야 마님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무사히만 돌아오시오. 전장의 하늘은 붉었습니다.
장도리는 피투성이가 된 채 돌격대를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마을도, 아이들도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는 화살비를 뚫고 적진 깊숙이 파고들어 마침내 조선의 깃발을 고지에 꽂았습니다. 그의 활약으로 전세는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한양으로 올라온 공훈 명단 맨 위에는 엉뚱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마님을 내쫓았던 전 남편 송윤 도사였습니다. 장돌이라는 자는 그저 보조를 했을 뿐 실제 작전은 이 몸이 모두 지휘하였소이다. 허허. 저 비겁한 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도망친 주제에 그 소식을 들은 장도리는 아무 말 없이 피 묻은 무명 저고리만 문지르며 마님을 떠올렸습니다. 부인, 이대로 잊히지 않겠소. 반드시 내 공을 되찾아 당신 곁에 떳떳하게 설 것이오. 한편 한조익은 곧바로 병조 참판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진실을 고했습니다. 장도리의 공이 송윤에게 넘어갔습니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대감. 그의 호소에 마음이 움직인 병조 참판은 비밀리에 조사를 명했고 결국 공훈 명단을 조작한 서기관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송 도사가 제게 강요하였습니다. 원래 보고서엔 장돌이 의병장의 이름이 있었사옵니다. 저 또한 죄인이오니 이제라도 바로 잡고 싶사옵니다. 그날 조정은 마침내 장도리의 이름을 정식 공훈록에 올렸습니다. 이름 없는 천민이 조선의 의병장, 장무열로 불리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조차 장도리는 또 다른 전선에 있었습니다. 장 장군. 조정에서 공을 치하하신다 합니다. 이제 궁으로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만이 이 전쟁에 참여한 목적이 아니었소. 내가 지켜야 할 여인은 아직 그 마을에 있고 그 여인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이다. 전쟁이 끝나고 조정은 장도리의 신분을 양민으로 올려주고 많은 논과 밭을 하사했습니다. 전신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는 마침내 그리운 초가집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연 마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장도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많이? 아니, 부인. 기다려주어. 고맙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긴 겨울을 견딘 이들이 마침내 따스한 봄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장도리는 그 공로로 편히 살지 않고 자신과 같은 천민 출신 백성들을 위해 마을에 서당을 세우고 직접 글과 무예를 가르쳤습니다. 그의 곁엔 늘 조용히 그를 돕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때 소박맞은 종부였으나 이제는 그 누구보다 존경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둘은 훌륭한 아비와 어미가 되어 아들 셋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그 아들들 역시 아버지를 닮아 나라의 인재가 되었습니다. 아참, 공을 가로채려 했던 비겁한 송도사는 어찌 되었냐고요? 임금이 그의 거짓을 알게 된 그날, 그는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먼 곳으로 유배되었으며 재산은 몰수되어 전쟁 유가족을 돕는 데 쓰였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잊고 오직 의병장 장도리의 이름만. 때는 혹독한 겨울, 조선의 한 권세 있는 대감 집 안채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아이가 건방지게 전쟁 대비를 운운하며 전하의 노여움을 샀다지. 그런 역적의 핏줄이 우리 집 종부라니 가당치도 않구나. 말씀을 삼가주시지요. 제 아버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입 다물라. 자식 하나 못 낳는 주제에 아직도 이 집에 붙어있을 낯짝이 남았더냐. 여인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남편은 이미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준 뒤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더구나. 사내 대장부가 첩을 들였다고 질투심에 미쳐버린 마님이라고. 이제 너는 자유다. 썩 꺼지거라. 차가운 눈송이가 마님의 떨리는 손끝에 내려앉았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지만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마님의 발길은 본능처럼 무너진 친정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길은 멀고 눈길은 깊어 끝내 눈밭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눈 속에서 의식이 아득해질 무렵 어디선가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한 젊은 사내였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이러다 얼어 죽겠소이다. 사내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마님을 두 팔로 안아 올렸습니다. 눈밭 위 연약한 몸이 한 남자의 품에 안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마님은 낯선 곳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슴푸레한 새벽빛이 들이치는 허름한 초가집의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낮은 기침 소리와 함께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마님. 깨어나셨군요. 사내의 손에는 물동이가 들려 있었고 그의 두 손은 심하게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댁은 누구시오? 별 볼 일 없는 놈입니다. 다만 예전에 마님께 은혜를 입었던 적이 있어 눈밭에 쓰러져 계신 마님을 이 누추한 제 초가로 모셔왔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니. 나는 기억에 없소만. 언젠가 제가 일주일을 굶어 죽기 직전에 마님 댁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리께서 저를 보시고는 돼지 먹일 죽이라도 먹겠냐고 하셔서 그것만이라도 감사하다고 했지요. 그런데 나리께서는 돼지죽 한 그릇도 저 같은 놈에게는 아깝다며 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마님께서 몸종을 시켜 쫓겨나는 저에게 밥 한 덩이와 쌀 한 대를 보자기에 싸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리께서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한 것을 대신 사과한다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마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댁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은. 내 서방이란 자가 돼지죽도 아깝다며 거지를 내친 기억은 나는구려. 나는 밥 한 덩이와 쌀 한 대, 덕에 목숨을 구했구려. 참으로 고맙소. 아닙니다. 마님. 저는 그날 이후로 더 독하게 살아가리라 결심했습니다. 저를 살리신 분은 마님이십니다. 그나저나 내가 얼마나 누워있었소? 사흘째입니다. 열이 심하여 약도 구하고 죽도 쑤어 보았습니다. 이 집엔 변변한 것이 없으나 마님의 목숨만은 꼭 살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구려. 댁의 이름을 물어도 되겠소? 사내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절 부르는 이름은 장도리오입니다. 짐승처럼 떠도는 놈이라 그리 부릅니다. 마님은 장도리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꾹 담은 입술과 어딘지 모르게 단단한 눈빛. 그 모습은 누더기 속에서도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세상은 마님을 버렸지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이는 거지 신세였던 장도리뿐이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마님은 자신의 집에 머물러 달라는 장도리의 청을 받아들여 그 초가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적어도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늦은 밤, 장도리는 마님이 깨실까 두려워 작은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잠든 듯 보이자 장도리는 조용히 등불빛을 줄이며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마님이 주신 쌀 한 대는 제게 금덩이보다 귀했지만 참아 먹고 살자니 죄스러워. 그 쌀로 몸을 단장하고 땀 흘려 일하기로 마음먹었지요. 집을 고치고 울타리를 메고 장작도 패다 보니 마을 끝 초가 하나를 쌍갑에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던 집이라 따뜻하긴 하나 마님을 모시기엔 아직도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도 이 한 몸 뉘일 곳에 마님께서 계셔주시니 이제야 집 같은 집이 되었소이다. 장도리가 등을 돌려 잠을 청했을 때 그의 등 뒤 낡은 이불 속에서 마님은 살며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눈동자 속에 잔잔한 물결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런 사람을 이대로 두어선 안 되겠구나. 이번에는 내가 그를 일으켜 세워야겠다. 며칠 뒤 몸을 추스른 마님은 마지막 남은 비단 치마를 팔아 문방사우 꾸러미를 사들고 왔습니다. 그를 알아야 어디 나가도 사람 구실을 하지 않겠소? 이것이 그 첫걸음이요.
마님은 장돌이 앞에 벼루와 붓을 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님,